해시태그 책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오랜만에 저희 멤버가 모두 모였습니다. 진짜 오랜만이네요. 정 작가님 정말 세 달 만인가요? 제가 방랑벽을 참지 못하고 또 여행을 갔다 와서 남미로 다녀왔는데요. 남미는 이번에 처음이었어요. 굉장히 기억에 남는 풍경들이 많았고 유럽을 주로 많이 다녀서 제가 유럽에 다닐 때는 좀 어떤 편안함과 안정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유럽에 가든 서유럽에 가든 차이점도 많지만 공통점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남미도 이 브라질 빼고는 거의 다 스페인 식민지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스페인어를 주로 많이 쓰고 어딜 가나 성당이 있고 이런 것은 비슷했지만 사람들의 표정이나 정말 얼굴, 오늘 얼굴 얘기할 거잖아요. 얼굴이나 또 의상이나 문화가 정말 상상 이상으로 너무 달랐어요. 아르헨티나도 되게 놀랐던 것이 서점이 정말 많아요. 그래요? 예, 서점이 그 부에노스아이레스에만 700여 개가 있대요. 그리고 이제 거기 아테네 서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뭐 세계에서 10번째 안에 드는 아름다운 서점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아름답고 딱 봤을 때 임대료 엄청나겠다 싶어요. 그래서 과연 이 엄청난 건물을 서점이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책이 안 팔리는 시대에 걱정이 됐는데 바로 얼마 전에 재계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생각 이상으로 종이책을 많이 봐요. 부에노스아이레스. 그리고 제가 되게 감동했던 장면은 홈리스 아저씨가 노숙자가 책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거 이제 차마 사진을 찍을 순 없었고 마음속에 고이 담아왔거든요. 아, 저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책을 읽는구나. 그래서 걱정이 좀 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독서를 한다는 것은 책을 읽는다는 것은 삶의 주체성을 지키는 방법일 수도 있겠다. 저도 그렇듯이 어떤 상황에서라도 아직 책을 읽을 수 있다면 나는 괜찮구나. 나는 살아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되게 감동적인 장면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렇네요. 뭐 그 표정 얘기를 또 하셨는데 그 얘기 들으니까 진짜 딱 오늘 얘기 나눌 책 얘기랑 또 연결이 되네요. 얼굴은 인간을 어떻게 진화시켰는가라는 제목이고요. 지은 사람은 애덤 윌킨스라는 진화생물학자이자 유전학자시고요. 뭐 저희 또 뭐 코너 속의 작은 코너 작은 코너요? 김진 기자의 책 소개 정리 몬스터. 인간의 얼굴이 지금과 어떻게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지, 그리고 인간종이 지금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데 또 얼굴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진화론적인 답변을 찾아가는 책이고요. 어떤 이 생명의 발생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포유류의 탄생, 뭐 인간의 탄생, 뭐 호모 사피엔스의 탄생, 뭐 그런 그 유전은 어떻게 일어나고 뭐 진화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런 약간 이게 이 유전 진화 생물학의 기본적인 사안들을 쫙 이게 쌓아가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얼굴 얘기를 이제 후반부에 본격적으로 하는 뭐 그런 스타일의 책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읽어보면 약간 대학교 학부의 전공 수업이나 뭐 맞아요. 대학원 입문 수업 정도에 되는 레벨의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 뭐 가설들을 소개를 하고 그 여러 가지 뭐 이제 평가하고 뭐 그래서 좀 약간 잠정적인 결론들을 내리는 그런 식의 스타일들이 좀 해서 일단 여기서 얘기드려야 되는 이제 얼굴 뭐 책을 딱 펴면 바로 그게 나오는데요. 정의를 먼저 좀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얼굴은 입과 한 쌍의 눈이 있는 동물의 머리 앞쪽 면 이제 요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기능적인 역할로는 어떤 그 감각기관의 본부인 거잖아요.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뭐 이런 게 이제 저희가 오늘 살펴볼 얼굴의 어떤 기본적인 정의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얼굴이라는 주제가 아까 정 작가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사람들한테 주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다들 좀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뭔가 얼굴이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가 얼굴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마음을 계속 생각하면서 바라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이제 얼굴 이 책 제목도 메이킹 페이스즈라고 되어 있어서 그럼 이건 표정을 만드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이 얼굴이라는 어떤 존재가 저에게는 어떤
미디어처럼 느껴지거든요. 물론 모든 게 미디어지만 얼굴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예, 매체이기 때문에 훨씬 더 그 심리 상태와 그리고 내면의 어떤 고통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매개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이 책의 주석에서 되게 재미있는 부분을 발견했는데요. 대화하면서 짓는 얼굴 표정이 흔히 말의 의미를 강화하고 증폭한다는 사실은 만약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타인을 오도하고 싶을 때 의식적으로 자신의 얼굴 표정을 통제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래서 왜 포커페이스라는 말도 쓰잖아요. 예, 그래서 연기할 때 필요한 능력이 바로 이것인데 얼굴 표정을 대본에 쓰여 있는 말과 일치시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메소드 연기라는 게 나온대요. 그래서 메소드 연기란 한 발 더 나아가서 대사의 정확한 감정을 전달할 수 있도록 배우가 감정들을 그저 가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깊게 느끼며 연기하는 것, 그러니까 완전히 푹 빠져서 그 상황에 완전히 올인해서 느끼는 것인데 그런데 이게 글쓰기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글쓰기에선 얼굴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메일이나 편지에선 이런 시각적인 징표, 그러니까 얼굴에 사인이 없기 때문에 대화를 할 때보다 글로 쓸 때 훨씬 더 쉽게 거짓말을 할 수 있고요. 또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이 또 자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도 그렇죠. 얼굴이라는 게 사라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모티콘도 사실은 정말로 솔직하게 막 표현하는 것보다 대부분은 이제 좋은 쪽으로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복잡한 감정은 어떻게 보면 더 단순화되잖아요. 얼굴의 연장인데도 네. 단순화할 수밖에 없는. 네, 단순화되거나 생략되거나 연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이메일에 미소 짓는 이모티콘을 추가하는 것은 단어만으로는 전달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한다고 하는 건데 이모티콘의 역할이 요새 또 이모티콘 애니메이션처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모티콘을 막 많이 쓰니까 제 주변에 그 제부가 예,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이래서 문학이 발전을 못하는 거다. 글 쓰시는 분이 글 쓰시는 분이 왜 이렇게 이모티콘을 많이 표현? 그런데 이모티콘을 쓰고 싶은 우리의 욕망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얼굴이 없는 곳에서도 계속 얼굴을 찾는 거예요. 예. 얼굴이 있는 것을 계속 우리가 추구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그냥 글로만 대화할 때도 그 사람의 얼굴이 보고 싶은 거죠. 얼굴이라는 것이 어떤 영혼의 징표로서 그리고 마음의 어떤 마음을 전달하는 메신저로서 너무나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굴이 없는 곳에서도 계속 얼굴을 찾는. 실제로 저희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네. 저희 팀장께서는 저희가 방송에서 무슨 말을 할까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더니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이라는 가사를 꼭 얘기하도록 하거라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만큼 이제 얼굴이라는 게 아주 인간에게 중요한 의미라는 얘기니까요. 보통 얼굴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제 얼굴이 잘생기냐 못생겼냐 왜 사람들은 이걸 뭐 잘생기게 생각하고 못생기게 생각할까 뭐 그런 얘기들 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패션의 완성은 얼굴 네, 이런 네, 것처럼. 근데 이 책은 사실 그런 우리가 평소에 얼굴에 대해서 궁금해한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는 사실 그 거의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지 직접적으로 않죠. 거의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좀 약간 답답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결론이 뭐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궁금함을 가지고 읽으면 사실 좀 이 책은 내가 찾던 책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좀 근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얼굴에 좀 더 이제 큰 역사, 큰 과정, 뭐 탄생 기원 뭐 이런 것들에 좀 맞춰져 있는 책이거든요. 좀 저도 읽었을 때 약간 처음에는 좀 당황을 했는데 어쨌든 좀 읽어갈수록 좀 후반부로 가서 이제 얼굴의 얘기가 나오면서 좀 재미를 느꼈었던 책인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뒷부분에 주로 나오긴 하는데 뭐 일단 처음 들어갈 때 이제 뭐 전체 줄기를 얘기하자면 아까 정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소통, 그러니까 사회적 작용으로서의 어떤 얼굴의 의미인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이제 책을 좀 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말 얼굴이라는 말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이게 신영복 선생이 쓴 담론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얼의 꼴이라는 이제 어원을 갖고 이제 얼굴이라는 얼굴이 됐다.
생각보다 예. 굉장히 직접적인 뜻이네요. 그러니까 마음의 얼굴은. 어떤 창이라는 뜻도 있고 그걸 또 쉐이프 오브 예. 마이 하트네요, 진짜. 그렇죠. 얼굴이. 예. 예. 얼굴로 해석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원히 드나드는 통로로서의 장소로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찾아보니까. 예. 해석이 다르긴 하지만 통하는 부분이 있고 그게 아마 이 책의 어떤 뭐 직접적으로 이제 저자가 막 쓰고 있지는 않지만 뭐 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아닐까 가장 큰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 거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뭐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들을 좀 읽어야 되는 거죠. 아마도 하버드 대학교 출판사에서 이제 학생들 교재로 좀 쓰려고 했던 책이 아닌가 싶기도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서 그 이 사람, 그러니까 얼굴이라는 거의 역사에 가장 큰 이제 두 가지의 큰 변화. 4억 년 전에 유학 어류, 그러니까 턱을 가지고 있는 어류가 출현한 걸 이제 가장 얼굴의 첫 번째 이제 큰 이제 변화 형성되는 계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동안까지 이제 턱이 없는 어류였다가 이 생선 물고기에 이제 턱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먹이가 변한 거죠. 먹이가 변한 네. 거죠. 그러니까 다른 물고기를 잡아먹든지 뭐 다른 뭐 큰 거를 잡아먹든지 하면서 영양 상태의 거대한 변화가 닥치게 되죠. 어류 다음에 양서류 다음에 이제 포유류로 파충류 포유류 이런 식으로 진화하는 단계를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부터 이제 어류가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이제 다리를 뭐 만들어내고 뭐 이런 진화적인 변화들이 생겨나는데 눈까지는 이제 많이들 가지고 있는데 이제 턱이 생겨나는 게 정말 이제 얼굴에 큰 변화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첫 번째 변화가 일어난 후에 두 번째 변화는 그 바로 이제 사회의 구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구성이라는 건 사실 이제 인간 이 영장류들이 이제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서로 이제 그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집단 생활을 하기 시작하고 그런 만들어내는 사회성이 사람의 얼굴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인간이 이제 이족 보행을 하잖아요. 옛날에 호모 에렉투스님,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님 이렇게 보면은 입이 다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게 이 손을 사용하지 거의 못하는 상황에서 먹이를 잡고 뭐 뜯고 뭐 이런 역할을 하다가 이제 손이 자유로워지면서 이제 점점 이게 퇴화하기 시작하면서 입의 표정, 뭐 얼굴 표정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입술이 점점 더 네, 중요해지죠. 입술에서 표정도 많아지고 그래서 사람의 이제 표정 이런 건 사실 이제 입과 눈으로 다 짓는 건 코로 표정을 그렇죠. 여기 있는 네. 근육들 어렵죠. 확인 어렵잖아요. 코로 연기하기는 코로 막 어렵죠. 연기하기는 어렵잖아요. 메서드 연기를 코로 막 쟤는 코로 연기해 막 엄청난데 네 그 입과 눈의 그런 걸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근육들이 발달하고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종류의 수천 가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표정이 가능해지는 뭐 이런 과정을 쭉 보니까 아 이게 얼굴의 변화를 본다, 얼굴의 진화를 본다는 것은 그거 자체가 인간의 진화를 보는 것과 똑같은 작업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렇게 긴 책이 필요했던 것도 그러니까 얼굴의 진화가 신체의 진화와 이 모든 동물의 진화와 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동물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물들과 어떻게 달라지는가, 어떻게 차별화된 존재가 되는가도 얼굴에서 가장 많이 그 변화를 볼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죠. 그래서 공부하는 과정, 그걸 이 얼굴의 진화를 밝히기까지의 그 과정을 또 많이 이야기해줘서 생물학이나 또 왜 이보디보라고 하잖아요. 진화생물학과 사회생물학을 연결시켜서 요새는 그걸 합쳐서 이보디보라고 하는데 그 생물학과 또 진화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이 단지 얼굴이 아니라 진화에 대한 기본적인 그 뭐랄까요 지식은 거의 다 총망라되어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인류 문명의 큰 틀의 역사에서 보면은 오히려 고대 산화 이쪽에서는 얼굴이 어떤 개성 있는 표현으로 개성 있는 묘사로 나타난 것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아주 오래된 조각상들을 보면 얼굴은 되게 조그맣게 나오거나 거의 형체가 중요하지 않게 나오고 그
생식기 쪽만 크게 나오잖아요. 가슴이나 예, 임신한 가슴, 배, 예, 가슴이나 배 비너스라고 하죠. 네. 생식력을 높이고 성공적인 임신을 위해 행운의 부적처럼 몸에 걸치거나 휴대하고 다녔던 그 조각상들 있잖아요. 그러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다산을 상징하는 풍만한 몸이 아닌 얼굴의 부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로 많은 조각상들에서 머리는 거의 형체만 있을 뿐이다. 이 조각상들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여성성이고 그 다양한 돌과 매머드 상아를 깎아 만든 인간의 얼굴을 보여주는 몇몇 조각상들이 있지만 이게 얼굴에 개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눈, 코, 입이 있다는 것만 알겠고 그 눈과 코와 입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술의 역사에서 얼굴이 중요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어떤 터닝 포인트가 이집트 예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 예술에서 얼굴이 전신 조각의 일부로서 처음 묘사되는 것. 그 이집트 사람들의 얼굴도 사실 개성 있는 얼굴이라기보다는 물론 좀 유형화된 네, 그 그 옆모습, 옆모습. 예. 옆으로 이렇게 1차원인가요? 1차원처럼 표현되어 있는 그 유명한 그림들 네.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런 그림들을 보면은 얼굴이 개성이 가끔 엿보이기도 하지만 뭔가 이 비슷하잖아요. 생김새들이 남자와 여자도 좀 비슷하고 그래서 의상이나 머리의 차이 빼면은 남자 여자의 얼굴이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그런 그렇지만 얼굴을 그래도 최초로 정말 자세하게 묘사하기 시작한 것은 이제 남아 있는 자료들로 봤을 때 이집트 미술이 가장 눈에 띈다는 이야기. 어쩌면 그래서 이집트 미술이 지금까지도 무슨 전시만 하면 이렇게 사랑받고 예, 저는 뭔가 이집트 미술에 인간의, 대해 이집트 미술이 되게 좀 특이한 것이 저는 이제 아직 이집트는 못 가봤거든요. 근데 유럽의 거의 모든 큰 박물관에는 심지어 바티칸 박물관에도 이집트 미술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약탈과 아니면 헐값에 사들인다든지 그런 제국주의의 흔적이 남아 있는 거죠. 로마도 그렇고 또 독일의 베를린에서도 많았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집트 예술에 관심을 가졌을까를 생각해 보면 얼굴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인간의 얼굴을 최초로 그렇게 자세하고 아름답게 미적으로 완성된 형태의 어떤 전형을 확립한 것이 이집트 미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점점 더 어떻게 보면 얼굴의 세밀화, 얼굴을 좀 더 디테일하게 묘사하는 것은 이제 서양 문명에서 초상화의 발전과 함께 그 개개인의 독창적인 면을 드러내는 매체로서 이제 얼굴이 시각화되고 그렇죠. 등장하기 시작하는 좀 더 예술화된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르네상스 시기에 또 개인의 재발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또 개인의 얼굴을 이제 실제적으로 그려내고 개성을 가지고 부여해서 이제 그려내는 그런 것들이 시작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뭐 얼굴 진화 과정을 이제 얘기하는 가운데 이제 정 작가님 말씀하신 건 이제 얼굴 의식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렇게 형성된 얼굴을 인간이 문명 속에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사람의 얼꼴로서 개성을 부여하고 이렇게까지 얼굴을 의식하는 데까지 나아갔느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가장 뒷부분에 좀 나오죠, 그게. 성격과 사람의 얼굴을 연관시킨다든지 또 예전에 또 많이 비판을 받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그 관상학이라든지 뭐 골상학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얼굴의 전체적인 역사에서 보면 굉장히 뒤쪽에 있는 거죠. 얼굴을 통해서 남과 다른 나의 정체성을 표현한다는 얼굴에 대한 어떤 자의식 이런 것이 태어난 것 자체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거의 르네상스 이후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얼굴들을 보면 얼굴 묘사들이 개성이 아주 빈약하게 묘사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초상화도 사실은 귀족들 중심이기 때문에 이 초상화나 인물화로서 이렇게 묘사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행운을 가졌던 그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긴 했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사진이 발명되면서 누구나 자신의 얼굴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묘사할 기회를 가지게 되면서 이제 모든 사람의 독창성과 개성을 표현하는 미디어로서의 얼굴이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화되었다고 할까요? 그런 건 이제 사진의 발견 이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얼굴이라는 게 사회적 작용으로부터 진화돼서 나왔고 그 사회적 작용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얼굴 의식, 얼굴을 가지고 이제 사람의
개성을 판별을 한다거나 이런 데까지 이제 나아갔다는 얘기로 종합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참 그 이제 르네상스란 말 자체 이제 고대 그리스랑 로마를 되게 이제 희구하는 그런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뭐 그런 걸 표현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도 어떤 얼굴의 의식이 좀 성장을 했는데 이후에 이제 좀 기독교 문명을 거치면서 좀 더 이렇게 인간의 어떤 개인을 드러내는 것들 줄어들고 당시에는 또 약간 그런 그 익명의 문서들이 많이 쓰여지잖아요. 누가 이제 썼는지 밝히지 않고 또 그걸 밝히는 걸 그렇게 뭐 이렇게 반드시 써야 되는 걸로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것 이름을 밝히는 것도 좀 거기랑 저작권 예. 개념이 없었죠. 네, 없었던 것처럼 네. 이것은 내 것이다라는 관념이 지금보다 훨씬 덜했던 거죠. 그리고 또 얼굴이 개성의 표현이라는 그런 생각 자체가 근대 이후의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래서 왜 페이스 오프 같은 영화가 생각나더라고요. 그 페이스 오프 영화는 굉장히 오락 영화긴 하지만 되게 중요한 철학적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이 그 범죄자와 그 범인을 쫓는 형사였나요? CIA 요원이. 아, CIA 국장이었나요? 예. 어떻게 보면 선악의 대립이기도 한데 그런 사람들이 얼굴이 완전 바뀌었을 때 제가 만약에 그런 스토리를 만들었다면 조금 더 자기의 정체성을 더 헷갈리게 만들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영화에 보면 자기의 바뀐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거울이 한 개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거울들 속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과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자신의 얼굴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인식했을 때 과연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는 그 장면이 굉장히 철학적인 화두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저도 지금의 이 얼굴이 아니고 만약에 다른 예를 들면 내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의 얼굴로 페이스오프가 된다면 그러면 정말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페이스오프를 생각하셨군요. 저는 센과치로에 나오는 가오나 씨 생각했거든요. 예. 가오나 씨는 이제 일본 말로 얼굴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얼굴 없는 귀신. 그러니까 얼굴 없는 귀신이 왜 요괴냐? 그는 이제 얼굴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투영할 곳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만화에 보면 그 사금을 막 뿌리면서 모든 걸 다 물질로 대체하는 이 괴물이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랑받기 위해서 돈을 뿌리는 거죠. 돈을 뿌리는. 그래서 그게 이제 얼굴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갈구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로 저는 해석했습니다만 맞겠죠 아마. 예. 가오나 씨를 왜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할까? 그 센과 치히로의 그 캐릭터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기 있는 캐릭터가 가오나 씨인데 왜 코스프레 같은 거 하면 가오나 씨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물론 간단하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냥 만들기 그냥 그렇죠. 검은 뒤집어 천에다가 쓰면 되니까. 표정이 없으니까 그렇게 만들기가 쉽기 때문이기도 한데 어떤 면에서는 익명성 뒤에 숨고 싶은 마음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 뭐 출발 비디오 여행처럼 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뭐 영화를 보면서 생각났던 게 있는데요. 그 릭배송 감독의 루시 최민식이 맞아요. 나왔던 그 루시가 유인원의 이름을 따온 거잖아요. 되게 근데 어쨌든 그걸 보면 그 모티브는 인간이 살면서 뇌에 뭐 한 10% 20%밖에 못 쓴다. 뭐 아인슈타인도 뭐 10몇 %밖에 못 쓰고 죽었다. 그래서 나머지 90% 그러니까 100%까지 인간의 뇌를 가동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상상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막 100%가 사용하게 됐을 때 그 시간을 이동하고 자신을 뭐 물질로 바꾸고 뭐 과거를 인간의 인류의 태초를 막 보고 오고 막 그런 엄청난 초능력을 가진 존재가 되는데 근데 사실 이 책을 보면은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인간이 뇌가 커지기 시작한 것 자체가 이런 복잡한 사회 집단의 복잡한 사회적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사람의 뇌가 커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두뇌 신경의 이제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그 언어 능력도 향상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증가된 두뇌의 크기가 인간이 가지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사회적 지능 가설이라고 책에서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소시오패스나 뭐 어떤 뭐 히코모리나 이런 사람들은 이야말로 정말 뇌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뇌를 더 많이 사용하는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혼자 고립돼서 아, 다른 사람들과 네트워크에 대한 고민을 안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 근데 우리의 뇌는 음. 정말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고 같이 살고 협동을 하고 그런 것에 필요한 능력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뇌가 이렇게 커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김준 기자 정리한 것 중에 이제 얼굴의 두 가지 큰 진화 궤적 중에 분기점이 두 개라고 했잖아요. 하나는 이제 먹이의 문제와 또 하나는 이제 사회적 작용의 문제라고 했는데 사실 뇌라고 하는 건 이 두 가지를 수행하기 위한 뭐 도구 이거라고 설명하는 게 가장 깔끔한 어떤 정리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이제 뭐 이 사람도 이제 가설일 뿐이긴 하지만 여태까지 얘기했던 뭐 사회적 두뇌 가설이나 이 사람은 이제 그걸 아예 사회적 얼굴 가설로까지 이제 치환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 비교적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사회적인 작용 이거 자체가 얼굴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얼굴을 통해서 인간의 두뇌가 지금처럼 커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제 얼굴을 통한 어떤 사람들 사이의 관계 이거 자체가 이제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그 존재의 조건으로서 그만큼 중요하다. 이 정도는 이제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얼굴의 어떤 측면이 어떻고 이런 것까지는 사실 너무나 아직 미지의 영역인 것이고, 그러니까 좀 마음이 따뜻해지는 부분이 흔히 이제 그 진화 과정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적자 생존이라고 얘기하는 서로 치열한 경쟁 끝에 누군가는 도태되고 누군가는 살아남고 이런 과정만을 좀 피상적으로 떠올리기 쉬운데 이 사람의 얼굴 얘기를 들어보면 서로 사회적으로 잘 협력했기 때문에 진화를 할 수 있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진화를 다룬 책 치고는 굉장히 좀 따뜻한 느낌으로 다가왔다고 할까요?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과학자긴 하지만 그 자기도 모르게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단어가 상호작용이라는 단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상호작용의 그 필요와 또 필요이기도 하고 결과이기도 하겠죠. 이게 계속 순환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언어를 계속 사용하고 또 얼굴을 통해서 마음을 표현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진화를 겪어왔고 물론 그 안에는 막 정말 끔찍한 대량 학살도 있었고 전쟁도 있었지만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인간이 더 나은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더 서로에게 더 도움이 되는 쪽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얼굴도 이렇게 변화해 왔다는 쪽으로 서술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인데 그런 의미에서 또 얼굴이라는 그 미디어가 우리의 삶에서 이제 어떤 사회적인 역할을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도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왜 그 심리학자들 보면 범죄 심리학 하시는 분들 보면은 표정 연구를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표정과 몸짓 이런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표정과 몸짓을 연구해 보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또는 뭐 저 사람이 어떤 나쁜 의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의 몸짓 언어들로 이렇게 분석을 해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연구들도 저도 책을 몇 번 찾아봤는데 또 그런 것들로 해소되지 않는 욕망이 있었어요. 그건 이제 딱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범죄자를 잡을 때, 또 거짓말을 판별해낼 때, 이럴 때 이제 얼굴을 일종의 기호로서 분석하는 것인데 그런 것 말고 사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수많은 얼굴로부터 정보를 얻는데 그건 이제 정보뿐만이 아니라 정서도 많이 얻는 것 같거든요. 왜 아기의 잠든 표정을 보면 부모들이 물론 눈뜬 모습도 예쁘지만 잠든 모습을 보면 너무 평화롭고 제일 예쁘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의 아기를 봐도 그런 영화 속의 아기의 표정을 봐도 그런 게 느껴지는 거 보면 확실히 얼굴이 가진 어떤 아우라, 얼굴만이 갖고 있는 어떤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문화적인 힘이 있는데 그런 것이 제가 외국 여행 가면 사람들의 표정을 그렇게 아마 언어가 안 되니까 표정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한국 사람들끼리 있을 때는 내가 언어로 내 감정을 거의 다 표현할 수 있으니까
얼굴을 좀 덜 관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외국에 나가거나 아니면 영어 자체가 영어도 안 통하는 나라에 가면 더 열심히 사람들의 표정을 읽고 나중에 돌아오면 훨씬 더 얼굴 생각이 많이 나요. 그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나 얼굴을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에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서 제가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았고 얼굴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보려고 하는가 그리고 얼굴을 통해서 나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치유나 위로까지도 얻으려고 하는구나 또 예술적인 만족감도 얻는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텔레비전에서 얘기하는 아름다운 얼굴만이 아니라 모든 순간의 얼굴들에서 저는 어떤 정서적인 어떤 울림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수많은 그 일종의 기호들처럼 예, 책처럼 그렇게 저는 얼굴을 읽어가면서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화의 끝이라는 게 뭐 끝이 없겠지만 이 진화 과정이라는 게 어쨌든 그 인간의 선한 본성이라는 거를 계속 찾아가고 개발해 나가고 이런 과정이라는 어떤 낙관론 이런 것들은 좀 기반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대화는 인간을 존재하게 하는 근본으로 계속 남아있을 것이고 얼굴은 인간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데 언제까지나 필수적이고 안정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얼굴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협력자로서 진화해 왔다. 그래서 나는 인간이 사라지지 않는 한 얼굴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간 본성의 선한 천사를 섬기며 존재할 것을 예견한다. 여기 각주가 달려있길래 제가 이걸 봤더니 이게 이제 그 스티븐 핑커의 The Better Angels of Our Nature. 예, 인간 본성의 선한 천사. 예. 근데 거기 이제 각주에서도 요 친절하게 또 얘기를 해놓고 있는데 스티븐 핑커의 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책은 많은 통계 자료와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알맞은 환경에서 인간이 일반적으로 믿는 것보다 훨씬 사교적이고 협조적인 종이며 최근에 더욱 사교적이 되었음을 입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굳이 이거를 마지막에 에필로그에 담은 이유도 이 얼굴에 대한 작업도 그런 큰 줄기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본인이 이제 좀 얘기를 하고 갈무리를 하고 싶었던가 보다. 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책을 말해주는 좀 단적인 부분인 것 같아서 좀 소개를 드렸고요. 이 책에서 이제 얼굴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얼굴의 미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제 세계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인종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의식을 했지만 세계화가 되고 인구의 이동이 잦아지면서 거기서 이제 그 다른 인종으로 분류됐던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고 하면서 그러면 점점 더 그런 그동안 뭐 황인, 흑인, 백인, 뭐 아리아인 뭐 이렇게 나눴던 뭐 유대인 나눴던 그런 계속 그 차이들이 이게 없어지고 정말 길게 보면은 뭐 다 섞여서 정말 뭐 똑같은 얼굴이 될 수도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데 어쨌든 얼굴의 미래라는 건 점점 이렇게 계속 이제 섞이고 이제 흐르면서 어떤 서로의 차이나 뭐 구분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지워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 그거를 이제 일반적인 형질로 보편화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보면 사실 남녀의 차이도 굉장히 크고 어른과 아이의 차이도 크잖아요. 그래서 같은 인간들 사이의 차이와 그런 개성에 대해서 더 많이 인식을 하게 되는데 이 과학자의 눈에는 같아지는 게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진화의 과정에서 인종 간의 차이도 지금보다 훨씬 더 덜해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계속 이렇게 섞인다면 계속 이동이 많고 그리고 이제 결혼이나 또 아이를 낳는 것이 점점 이제 인종 간에 섞이면 얼굴이 전체적으로 보편화된 얼굴은 동양인에 더 가까워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신기하기도 하고 근데 나는 그냥 서로 다른 점이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더 다양하고 재미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했는데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계속 섞인다면 계속 수천 년 동안 또 섞이고 이동이 이렇게 많다면 점점 더 동양인에 가까운 얼굴로 균질화될 수도 있겠구나. 인종 간의 차이가 많이 줄어들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남녀의 차이도 우리는 굉장히 크게 보는데 진화의 전체적인 역사에서 보면은 오히려 남녀 간의 차이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도 저는 되게
신기했어요. 아, 그렇다면 이거는 사회생물학적인 입장에서나 아니면 또 문화인류학적인 입장에서나 오히려 이제 페미니즘이 더 큰 영향을 발휘할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점점 줄어드는 과정으로 그 남녀의 성차이가 점점 줄어드는 과정으로 자연적으로도 가고 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도 그렇게 가는 것이 더 설득력을 얻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미투라든지 페미니즘이나 이런 것들도 단지 유행이라서가 아니라 그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나의 삶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터져나오는 일종의 저는 집단 지성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또 사회적 진화와도 연관이 되어 간다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지금 막 엄청 막 미투 운동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뭐랄까요 논란도 많고 예, 사회가 진통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 자체가 결국에는 아까 그 인간 본성의 선한 천사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것처럼 결국에는 서로 더 이해하고 서로도 공감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쪽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싶거든요. 예, 이 진통이 없이는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진통을 겪으면서 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 뭐랄까요 야수성을 예, 길들이는 방식으로 더 진화해야 되지 않을까 사회적으로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고민들과 연결시켰을 때 또 더 많은 영감을 줄 수 있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예, 오늘은 뭐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마치기 전에 전 작가님 또 이 작업들을 하고 계시는 거를 소개를 안 드릴 수 없겠습니다. 예, 월간 정열 절찬리에 판매 중인데 1월 달에 이제 똑똑을 내셨고 2월 달에는 콜록콜록 내셨는데 3월 달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예, 3월에는 까르륵. 까르륵? 예, 까르륵은 제일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까르륵의 요소가 가장 약하거든요. 유머가 좀 부족하고 밝은 것에 대한 밝고 명랑한 것에 대한 좀 공포가 있는 경계심. 것 같아요. 예. 예. 경계심도 좀 있고 근데 사실은 본능적으로는 좋아하더라고요. 본능적으로는 저도 밝고 명랑한 것들을 좋아하긴 하는데 내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밝고 명랑한 면이 나에게도 있을까? 이런 의문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 까르륵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리고 이제 매번 어떤 의성어나 의태어를 통해서 어떤 제 글의 공통점을 찾기도 하고 그리고 막 없는 부분들은 막 만들어서 쓰고 근데 까르륵이 가장 어려웠거든요. 막 없는 글들 새로 많이 썼어요. 그래서 아 나의 삶에서 그리고 요새 우리의 삶에서 뭔가 미소를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책을 썼는데요. 월간정렬을 하면서 이제 점점 저의 창조성의 바닥이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 이제 12개월 프로젝트니까 4분의 1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좀 재미있는 면도 있고 또 저의 몰랐던 면도 알게 되는 측면도 있고 또 책을 낸다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예, 정말 마감이 거의 매일 마감이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긴장감이 또 저에게 예, 더 많이 읽어야만 하더라고요. 더 많이 읽어야만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고 또 읽는다는 행위가 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얼굴이나 또 목소리나 또 그들의 말을 더 많이 열심히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래서 예, 상상 이상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되게 재미있어요. 설레고 예, 책을 만드는 일의 설렘을 우리 저는 가끔 내야 더 설렌다고 생각했는데 자주 내니까 더 설레고 예,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예, 인간 본성의 선한 천사를 책에서 찾을 수 있기를. 예,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예, 뭐 이 책 딱딱한 책이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서로 얼굴을 쳐다볼 수 있는 기회, 뭐 계기 이런 것도 좀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